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Liftoff on Apollo 11. 예, 방금 소개받은 홍종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연과 TV 토론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거창한 소개를 받고 등장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이 강연의 내용은 오직 듣는 관객들의 몫이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 시간 내에 맞춰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정확히 지키겠고요. 무엇보다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얘기 재미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제 강의를 빨리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린 이코노미스트, 이게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한국 최고의 그린 이코노미스트 이런 말이 있어서 어떻게 내 슬라이드에 내가 자화자찬을 하냐 이랬더니 조금 톤다운을 시켰네요. 예,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시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 세상을 많이 설명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많은 경제적 위기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을 보면 경제학자들의 그러한 연구와 어떤 미래 예측력에 한계가 있구나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받죠. 그래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풍자 중에 경제학은 어제 예측한 것이 오늘 왜 틀렸는지를 내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로렌스 피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가 An economist is an expert who will know tomorrow why the things he predicted yesterday didn't happen today. 어때? 발음 괜찮습니까? 예, 이거 외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른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고민이자 관심사이고 또 경제학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과거보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점점 힘들어진다. 왜 그렇죠?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되고 또 융합화되고 정보화됩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를 컨트롤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힘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제가 주로 연구하는 이제 환경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많은 큰 질문은 과연 인류의 미래는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뭐 청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동안 해왔고 저도 역시 이런 고민을 하며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성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의 의사결정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소비 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생산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떠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오늘 이 시점부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처럼 시간이라는 변수가 매우 중요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점에 특히 우리 청년 실업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업 문제, 스펙 문제 이러한 지금 당장에 닥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가죠.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글로벌 위기가 무엇인가, 글로벌 위험이 무엇인가를 그것의 충격과 그것의 가능성 차원에서 한번 스스로 잠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닥칠 가장 큰 지구적 차원의 위험이 무엇인가,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후변화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소득 격차라든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올 2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리스크, 그죠? 지구적 위험, 글로벌 리스크에 나와 있어 조사된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31개의 글로벌 위험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만 제가 뽑아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X축은 뭐라고 되어 있죠? likelihood, 그러니까 가능성, 얼마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Y축은 뭐죠? impact, 충격, 그죠? 얼마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충격도 크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정 위기, 수자원 위기, 기후 변화, 실업과 불안전 고용, 극한 기상 현상,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또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어떻습니까? 전체 한 10개 이상의 이런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죠? 또 녹색으로 표시된 거죠. 바로 환경, 생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역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위험 중에 이런 환경, 생태 위기가 가장 큰 위험을 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미 지금부터 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디죠?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의 당시에 이제 구제정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엄청난 땅이죠. 근데 여기에서 1989년에 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엑선 발데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다국적 정유 회사의 오일 탱커죠. 유조선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돼서 이것이 알래스카의 바다를 다 오염을 시킨 이러한 큰 사건입니다. 한국의 과거의 페놀 사건, 이런 낙동강 오염 사건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름 유출 사건, 즉 엑선 발데스 사건이 미국 전 국민을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결과는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위키디피아에서 사진을 몇 장 뽑아왔는데요. 저 위에 보이는 저 그림이 바로 당시의 그 오일 탱커인 발데스 호입니다. 이건 나중에 영화에도 등장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이제 많은 양의 기름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름 유출 사건이 몇 번 있었죠. 최근에도 있었고 태안에서도 있었고 과거에 시프린소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뭐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유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냐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알래스카의 생태계가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많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한 50만 마리의 바다새가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이런 생물종들이 심지어 멸종까지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름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엑선이라는 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엄청난 기름 유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환경 오염을 가져오고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알래스카 전체의 경제를 마비시켰고, 그리고
엑선이라는 회사의 이 경영 활동에도 심대한 피해를 미쳤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저 청소를 다 엑선이 직접 하게 하죠. 그래서 청소 비용만 1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알래스카의 주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이 어떤 거죠? 농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이제 입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경쟁이가 잘못됐을 때 큰 환경 피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역 경제에 피해를 미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야기한 회사에도 재무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정도의 피해 보상은 충분치 않다 해가지고 1994년에 다시 한번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엑선이 패소합니다. 패소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보셨죠? 이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4조 원을 더 물어내라. 4조 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4조 원은 그 전에 엑선이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의 총합입니다. 이거 다 물어내라, 다 토해내라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죠. 물론 여기에 불복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잘못하면 그 파급 효과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기에게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번 환경 문제의 양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지만 미세먼지와 더불어 우리가 중국에서 봄마다 오는 것이 뭐죠? 황사죠. 그래서 황사 탐험을 하러 중국에 수년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경제학자도 가고 지리학을 하시는 분도 가고 또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도 가서 한 10여 명 정도의 기상학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에 갑니다. 그래서 한 10일 동안 중국의 이제 주요 사막지대를 다녀서 우리가 보통 중국 가면 뭐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 가서 빌딩 크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엄청 고생해가지고 이 사막 아주 그 내몽골 쪽에 이런 어려운 지역만 아주 이 탐험을 했는데 한 2박 3일 동안 목욕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이제 다닌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것은 중국의 사막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여기 그림에 있는 곳은 이제 북경이 아니고 북경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면 란저우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란저우라는 도시에서 비포장도로를 타고 한 8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그 사막이 나오는데요. 이 사막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낙 뭐 이 황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이거는 이제 북경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지금은 저는 최근에 이제 그동안 한동안 중국을 많이 여러 연구소 다녔습니다만 최근에는 가는 것이 좀 두려운 것이 워낙에 이 미세먼지, 황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 아주 펼쳐져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중국이냐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의 사막이냐 할 정도로 이러한 고운 모래가 있는 곳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기에 저도 앞쪽에 있습니다만 두 번째가 전데요. 이 이제 굉장히 3월달에 갔는데 추워가지고 여기가 뭐 체감 온도가 영하 한 30도 이런 정도 되는 지역이었고 가서 보니까 이 황사가 이 사막화가 전체 중국의 한 면적의 25%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에서의 상황들이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고 봄에 이제 편서풍이 불면서 여기서 먼지가 날려서 한국까지 오는데 당연히 피해는 한국도 크지만 어느 나라가 큰 겁니까? 중국 자체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건강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건강 피해는 자기들은 별로 따지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이 모래 폭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심각한 자연의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이런 황사라는 것이 단순히 봄의 불청객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활동의 결과 이런 문제들이 또 악화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과다한 방목 또 개발 이런 문제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거 서울 시내를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사 문제 또 미세먼지는 물론 인간의 경제 활동 결과 나타나는 것이 더 크죠.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운행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좀 더 제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무슨 질문을 던졌죠? 과연 미래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스턴 보고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수년 전에 쓴 이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소득이죠. 두 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한 100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Y축은 이제 소득,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대안 1과 대안 2 중에 시간은 현재부터 2100년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쪽 대안을 선호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미래가 대안 1과 대안 2 중에 머리로는 어때요? 제가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실제로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당연히 대안 2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안 2는 어떤 상황이죠? 대안 1과 비교해서 지금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미래에 가면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반면에 대안 1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미래로 갈수록 소득이 대안 2에 비해서는 낮아지는 상태죠.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좀 더 판단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대안 1과 대안 2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아마 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대안 1을 말하는 분들이 훨씬 솔직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 1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드냐, 끝없이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도 직장 취직이 쉽지 않다, 집을 사는 것은 남의 얘기다, 그래서 결혼도 쉽지 않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 2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안 1은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현재의 경제성장 경로를 지금부터 밟아간다고 했을 때 대안 1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안 2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스턴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안 1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가져와서 미래에는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성장 자체가 한계에 직면하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는, 왜냐하면 농업 생산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각종 이러한 우리의 실제 건강상의 피해라든지 조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의 생산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대안 1이라면 대안 2는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적게 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미래의 기후변화의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조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석유의 매장량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당장에 써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그러한 성장 경로를 밟아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사회적 할인율. 아마 사회학을 하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새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할 거냐, 할인을 할 거냐, 낮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나름의 개인적 할인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물어봤어요. 아빠가 지금 과자 하나 줄까? 3시간 뒤에 과자를 2개 줄까?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릴수록 못 참아요. 지금 당장에 아빠 과자 하나 줘, 손에 들고 있는 과자를 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답이 나옵니까? 기다릴 수 있어. 아빠 만약에 일주일 뒤에 5천 원을 더 준다면 내가 일주일 기다릴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뭡니까? 점점 할인율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니까 아마 뭐 가정 배경, 또 소득, 교육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앞에 그림에서 설명했지만 미래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좀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그것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미래에 발생되는 그로 인한 편익 또는 삶의 질, 이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이 논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가치 있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사회적 할인율이 높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노력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바로 순수 시간 선호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갈리는데요. 이 스턴 교수가 이제 주장하기를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미래 세대를 희생시킬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분히 도덕적 주장이죠.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들은 도덕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거는 터부시되는 말인데,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경제 현상을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분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턴 교수는 미래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디스카운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연구에서 100년간의 경제 상황을 쫙 프로젝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 과정에서 순수 시간 선호율을 사실상 0%로 잡습니다. 0%는 뭐예요? 지금이나 10년 뒤나 50년 뒤나 100년 뒤에 돈의 가치는, 나에게 주어진 소득의 가치는 똑같다.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서 사실 분 계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길 바랍니다만 아마 100년 뒤, 즉 210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아마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제 후손들이 있겠죠.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세상에 살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순수 시간 선호율, 다른 말로 하면 내재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세대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할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특별히 환경 경제학자 입장에서 너무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 즉 미래 세대의 삶의 질,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려 없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국책 사업과 투자에 너무 열을 올렸다는 것이죠. 더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것을 어떤 비전으로 형상화했냐면 녹색 성장이라는 말로 형상화했습니다. 저는 녹색 성장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괜찮다. 실제로 근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사업은 다들 아시지만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개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경제학자에게 포기하는 그런 선언이죠.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국토의 커다란 변화, 특별히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환경, 생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좀 더 미래를 길게 보고 할인을 낮게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5년 동안, 내 임기 동안 4대강 사업을 끝내야 된다. 이걸 선언하고 전광석화처럼 사업을 밀어붙였을 때 제 경제학적으로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회적 할인율이 가장 높은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5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5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어떤 도덕적 당위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좀 더 길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에서조차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의사결정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 그래서 혹자는 기후변화 문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인류가 직면한 역사상 최고의 시장 실패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범위도 크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시장 실패 문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이 결정적으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후변화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실제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그 논쟁에 끼일 수는 없지만 어떤 논쟁은 주도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한다면, 아마 그것이 모아져서 사회적 할인율로 나타난다면 좀 더 낮은 할인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제가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곳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의 지자체 장의 노력으로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도 건전하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시의 재정에서나 또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10년까지 11년 만에 관광객 수가 1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해요. 어떻죠? 그러면 지역은 훨씬 깨끗해졌고 소득은 더 늘었습니다. 시 재정도 확충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물론 이것은 기후변화 이런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스케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힘들이, 이런 의사결정이 모아진다면 미래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부분은 과거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사진입니다. 혹시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왼쪽이 이제 오른쪽보다 왼쪽은 그림이고 오른쪽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옛날 분이에요. 더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왼쪽은 멜더스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멜더스라는 경제학자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농업 생산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은 성장도 없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 성장도 없고 인구 증가도 없고 사람들은 아주 빈곤을 겨우 벗어날 정도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뭐 이런 정상 상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어때요? 미래 예측이 어때요? 매우 암울하죠.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던 경제학자입니다. 그 오른쪽은 지금도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다. 가장 논쟁적인 경제학자다. 누구죠? 네, 케인스입니다. 네, 오른쪽은 케인스예요. 그래서 이 케인스의 이제 또 주장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케인스가 당시에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뭐 또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경제학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논쟁적입니다. 근데 이 케인스가 또 미래 예측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1세대 미래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케인스가 어떤 얘기를 1930년에 어떤, 이건 뭐 논문이라고 하기 힘들고 그냥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미래 후손의 경제적 상황, 뭐 이런 1930년에 미래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상황, 경제적 가능성, 뭐 이런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100년 뒤의 미래에는 무엇이 없을 거다. 빈곤이 없을 거다. 1930년에서 100년 뒤면 언제죠? 이제 얼마 남았죠? 한 14년 남았습니다. 14년. 여러분 14년 뒤에 전 세계 빈곤 문제 어떨 것 같아요? 있죠?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전 세계의 4분의 1은 아직 전기가 뭔지를 모르죠. 예, 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지구상의 어디에선가는 전기가 없는 세상을, 전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16억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케인스는 미래를 어떻게 본 겁니까? 삶의 질이 너무 좋아져서 매 20년 만에 경제 성장이 경제 규모가 2배로 커질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이 하루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거다. 나머지는 다 여가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미래를 굉장히 장밋빛으로 그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좀 너무 과장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가 현재 존재한다면 우리와 현재 세대와 협상을 하든지, 협상이 안 되면 뭐 주먹 다짐을 하든지 해서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해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미래는 현재 도달하지 않았고 솔직히 태어나지도 않았죠. 따라서 현재 우리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종속돼 있다. 미래 세대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는 미래를 어떠한 가치로 볼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하고 지금 이 시점부터 준비하고 이 시점에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케인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케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에서는 모두 죽는다. 길게 보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물론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죽더라도 미래 세대는 또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의사결정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그러한 이 핵심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답을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네. 저는 안 보입니다. 지금 불빛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는 제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생산하고 그걸 소비해야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라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을 먹어치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다라고 누군가 이제 표현을 한 걸 봤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네, 저도 경영 경제를 공부한 학도로서 같이 교수님의 생각에 공감하지만 저도 들었던 문제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중국에 다녀오신 얘기도 하셨는데, 중국이나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런 개발을 이제 멈추라는 말을 하기에는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히 이런 기후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돈이 있다지만 저개발 국가들에게 단순하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개발을 멈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 할인율로 따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하에선 아예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인도나 이제 중국이나 아까 얘기하신 전 세계 4분의 1이 전기를 경험하지조차 못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다 썼는데 너는 이제부터 아껴라, 이런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손 드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인데 저 기계공학도로서 또 환경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런 노력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질문하신 거예요? 아, 예, 예. 좀 더 어떤 기술의 역할, 기술의 중요성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계공학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손 드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을 하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지금 세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평소에 하는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사실은 명확한 답은 참 힘든 그런 질문들입니다. 과연 자본주의 미래가 있는가? 사실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생태 경제학자들은 좀 더 레디컬한 급진적인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거대한 생산 소비 방식을 강제하는, 그리고 끊임없는 자본 축적을 해야만 생존하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는 생존이 힘들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더 온건한 낙관주의자 또는 신중한 낙관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관적이라면 뭐 지금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우리가 현재 세대 의사결정에 희망을 갖고 싶고,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만 매몰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사회와 또 환경과 나아가선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 최근에는 많은 기술적인 이런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 소비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뭐 세금도 매겨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또 공학자들은 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탄소 포집 기술,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읽은 것은 가장 아주 급진적입니다. 인공 화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먼지를 거대하게 뿜어 올리면 비교적 적은 자본을, 비용을 가지고 전 지구를 제로 덮으면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런 연구를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뭐죠? 너무 적은 돈이 들어가서 이걸 누가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5조 원이면 된답니다.
이걸 해버리면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떤 생태계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